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사고 원인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기장 출신이죠.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참사의 원인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참사의 원인이라기보다도 시작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조류 충돌로 좀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항공에서의 사고 원인과 실제 우리가 말한 주요 원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시작은 조류 충돌이지만, 실제 비행기를 잘 통제해서 내려야 할 조종사 원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엔진이 두 개인데 한 엔진이 살아 있어도 이 비행기는 충분히 운항 가능한 항공기인데 왜 그렇게 통제를 못했냐? 그건 조종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주 원인이 뭔지 기여 요인이, 그러니까 조류 충돌 정도는 기여 요인으로 되고 주 원인은 다른 요인으로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일단 지금 시작된 시작점은 조류 충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고의 네. 시작점,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른쪽 엔진이 갑자기 이제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조류 충돌 결과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은. 그것도 정확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단정하기 어렵습니까, 그것도? 예, 엔진 그 파손에 의해서 자체 파손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예.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역학적 흐름 같은 게 나빠서 일어나는 컴프레서 스토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게 일어나도 그런 뒤에서 불꽃이 퐁퐁퐁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 때문에 실제 기장 입장에서는 새가 들어간 모습을 사실 볼 수도 없고 들어가서 어떻게 충돌된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직 계기로만 예. 보는데 예. 그 계기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계기 이상 반응이 일으켜서 엔진이 고장났다로 결론나지 조류 충돌이다 이렇게 결론은 사실 못 냅니다. 그래서 이게 조류 충돌 결과로 엔진에 그렇게 불꽃이 보인 건지 다른 원인으로 보인 건지 그마저도 그러니까 유추적으로는 조류 충돌일 거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항공당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오른쪽 엔진에서 그 불꽃이 일었던 이 부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연결돼 있는 것은 엔진에 있는 그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유압 시스템에 유압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이 정지가 되면 유압 펌프도 정지돼서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지장을 받긴 하지만 만약에 좌측 엔진이 살아 있으면 그쪽에서의 또 유압 펌프로 작동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나 두 개가 다 작동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비행기에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단점은 이거는 이제 앞에 노즈, 메인 기어 두 개에서 하나하나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개당 약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짧게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어느 정도 공중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비행장에서 한 40km, 30km 떨어진 지역에서 여유 있게 내리고 접근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동으로 예. 내리려면 그 수동으로 그러니까 이 조작하는 장치는 그 조종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조종실 안에 부기장소 뒤쪽에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러니까 조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분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된다. 네. 근데 비상을 선포해서 항공기가 파손될 때까지 예. 시간 카운터만 보면 4분, 실제적으로는 3분 이내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4분 이내로. 예. 그러면 실제 폭행을 하고 활주로 반대쪽에 가서 선회할 때 정도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아마 의도적으로 못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못 내렸을 가능성이란 건 어떤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조종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장도 업무가 있고 부기장도 따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업무를 해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동체 착륙을 하자 이렇게 판단하고 안 내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비상하게 급하게 뭔가 조종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가 있다는 지금 가정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 두 엔진이 다 고장이 났다든지요. 예. 아니면은 완전히 전기 장치가 손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전기가
부분이 이제 생성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엔진이 고장났다 그러면 조류 충돌할 때 양쪽 엔진이 둘 다 조류 충돌이 일으켜서 조종사 입장에서는 상승도 제대로 못하고 예. 바로 긴급 귀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유추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공개된 카톡 메시지가 있는데요.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탑승객 가운데 한 분이 아마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이제 셋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네. 그러면 그 기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류 충돌을 고지를 했다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예, 그런 상황에서는 조종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내 방송은 사실은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종사 입장에서는 조종하고 비상 절차를 수행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은 안 하고 이 객실 유리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딪히는 모습이라든지, 왜냐하면 속도가 비행 중에는 가장 적은 속도였으니까요. 예. 아마 그때 관측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육안으로 그 조류 충돌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조류 충돌 그러니까 이 셋대가 그때 무리지어서 날았다는 목격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무안이나 뭐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예. 철새가 오리나 기러기들이 우리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많은 셋대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수십 군데 있어서 어떻게는 뭐 거의 1000여 마리가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은 셋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부딪혔다면 한 마리 정도 부딪힌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손상을 입을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알겠습니다. 조그만 새 한 마리 정도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유도 이제 전혀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지금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 이 모든 것들 중간 결론은 뭐 선회를 하면서 항공유를 버린다든지 뭐 랜딩 기어 수동 조작을 한다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일단 1차 추정이 이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나가거나 아니면 전기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그 정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또 예. 이제 조심스럽게 더 얘기한다면 혹시 다른 이유에서 조종사가 그렇게 판단하게끔 되게 하는 무슨 다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이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그럼 조종사의 오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도 이제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 폭넓게, 심지어는 뭐 우리 전문가들 얘기에서는 테러까지도 다 검토를 하니까요. 뭐 그런 내용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더 폭넓게 좀 아마 항공당국이나 조사당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1차 추정이 되는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나갔을 가능성이나 전자 제어 시스템이 그러니까 망가졌을 가능성, 그 직접적 계기가 조류 충돌로 일단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조류 충돌이 아니라 기체 결항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조류가 그 정도 속도, 우리가 144나트 약 한 260km의 속도에서 오리 정도가 동체나 이런 데 부딪혔을 때는 찌그러짐은 발생하지만 항공기를 뭐 추락시키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엔진으로 한 두 마리 이상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엔진 브레이드가 손상이 일으키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엔진이 고장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장 나더라도 조종사는 그쪽 엔진을 차단하고 한 엔진으로 운항해서 착륙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이 비행기는 이미 방콕에서부터 5시간 반 이상을 왔기 때문에 네. 연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충분히 완전히 감소된 상태고 아마 한 30분 정도의 연료 잔량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 비행기는 연료를 이렇게 공중에서 덤핑하는 시스템도 없고요. 그래서 연료 자체가 뭐 이런 사고에 영향을 줬다든지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네. 항공당국에서 여러 가지 폭을 검토하기 때문에요. 정말 무슨 이유에서 연료가 부족해서 엔진이 꺼질 때가 돼가지고 급히 내린 거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비행기록 장치에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아마 제외할 건 제외하고 또 추정 원인으로 또 가져갈 건 가져가고 아마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좀 각도를 약간 돌려서 관제 부분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이제 비상 선언이 선포가 되면요. 네. 사실 관제는 그때부터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그
통제는 그 비상이 걸린 조종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제사는 혹시 활주로에 다른 비행기가 있지 않나 이런 거나 검토해주고 하는 거고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쪽에서 뭐 특별히 잘못하거나 뭐 실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단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접근할 때는 광주 관제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비행기가 무안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그때 무안 타워로 넘겨주거든요. 예. 그런 관계에서 혹시 이제 비상 선포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딜레이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는 기본적인 절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세 대 무리가 있었다. 그다음에 조류 충돌 가능성을 관제탑에서도 알렸다라는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아주 멀리 있는 비행기에 얘기해봐야 새가 다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아. 적절히 2, 3분 이내 또는 5분 이내 정도 있을 때 조종사한테 보통 통보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시점이나 이런 것들 또 타워에서도 망원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걸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히 충돌할 높이의 인기가 많을 때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세 대가 상당한 규모로 날았다는 어떤 증언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네. 그냥 그 착륙을 시도를 합니까? 예, 그거는 세 대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은 조종사가 이제 기장이 결정을 하는데요. 대부분 새도 비행기를 보면 피합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렇게 피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만약에 정말 너무 많고 심지어 새들이 활주로 상공에까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제탑에서 강제 복행을 시킨다든지 도리어 또 복행하다가 또 충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복행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세대 때문에 뭐 선회를 한다든지 회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그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회항보다도 그 공항에서 대기를 하는 정도는 있죠. 워낙에 많이 올 때는 관제소에서 예. 이제 높은 고도에서 대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럴 경우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조류 충돌이 최근에 와서 빈번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꽤 있었는데 안 알려졌던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전부터는 꽤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조종사 입장에서는 조류 충돌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외부 점검할 때 아니면 정비사가 이 비행기 새에 부딪혔네요. 그래요? 그러면 때 조류 충돌 보고서를 또 쓰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떨 때는 많을 때는 하루에 뭐 5건씩도 올라오기 때문에요. 뭐 조류 충돌했다고 해서 비행기가 곧 추락하거나 막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지금 1차 착륙 시도 때는 항공기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근데 2차 착륙 때는 콘크리트 벽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허가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래저래 무한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외곽 그 펜스 벽은 다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다도 똑같지만 활주로를 끝을 지나서 잔디밭을 지나서 벽까지 갈 거는 착륙 접지 자체를 잘못한 거지 실제적으로 활주로가 짧거나 뭐 방향을 잘못했거나 실제 그날 기상도 거의 우리 대풍이나 정풍이 없는 측풍만 조금 있는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요. 예. 진짜 어느 방향 쪽으로 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관제사가 허가해줬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그러니까 저기 뭐 일부 언론은 이게 활주로 길이가 좀 짧았던 것도 원인 아니냐 이렇게 진단했는데 정부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던데. 그건 맞습니다. 이제 2,800m면 737 기종 입장에서 보면 한 1,500m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충분한 활주로 길이고 단지 이제 비행기가 접지한 지점이 거의 3분의 1 지점에 접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활주로가 10km가 되더라도 조종사가 저 9,800m에 접지를 하면 결국 또 200m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운영한 문제지 활주로 공항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건데 왜 활주로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중간에 했을까? 이것도 저는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속도가 많아서요. 기술을 활주로 이제 19방향 쪽으로
접지를 못한 거죠. 거의 속도가 160나트, 170나트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아마 기수가 눌러도 계속 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가 있기 때문에 고도를 맞추는 목측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게 워낙에 짧은 거리라 가지고 높은 고도를 빨리 상쇄시킬 수 있는 거리가 안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는 모두 어떤 그 정황에 기초해서 하고 있는 지금 추정이고 예. 궁극적으로는 지금 회수된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 이걸 일단 열어봐야 이제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좀 하루라도 좀 빨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네.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